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 법과 관련된 그 어떤 그 유형이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법원이라는 어떤 그 법원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법학개론의 법원은 재판을 하는 법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법의 어떤 그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origin of law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법원과 법과 관련된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뭐 동양인, 서양인 나누는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법에도 유형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 우리가 보셔야 될 내용은 뒤에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성문법과 불문법이라는 두 가지 체계로 가장 카테고리가 크게 분류가 됩니다. 성문법은 한자 보이시죠? 글로써 이루어진 법률을 성문법이라고 하고요. 불문법 같은 경우는 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관습이나 전통 또는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유형의 법률 내용들을 우리가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성문법은 우리가 아는 법률 대부분 성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 정확하게 글로 되어 있는 뭐 법률 몇 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전의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성문법이라고 하고요. 영미법계 국가 중에 이 불문법이 성문법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거기도 요즘 최근에 성문법주의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유형을 구분을 우리가 성문법,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법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법의 원류 이런 개념을 법원이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법학개론 공부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이게 그 법원이라 하면은 재판을 하는 재판정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또 뭔가 하고 헷갈렸습니다. 한문을 보고 제가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 법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로서 이것이 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추상적이지만 이걸 구분하는 것을 법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문법 국가인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불문법의 부종한 부분을 수정, 보충할 목적으로 성문법을 제정한다. 즉 영미법계 국가라면 대표적 영국과 미국을 말씀드리겠죠.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불문법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성문법, 즉 우리나라와 같은 법전 형식의 법을 따로 만드는 식으로 가고 있고요. 반대로 성문법 국가인 대륙법계 국가, 우리나라가 해당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문법이 우선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이 우선 법이고요. 여기에 보충할 목적으로 관습법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례는 뒤에 좀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성문법은 문서로 작성하며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국회나 의회 같은 국가기관에 의해 제정 공포되는 법률 형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문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성문법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문서로 여기 그 가장 중요한 게 성문법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문법의 종류에는 가장 중요한 게 헌법입니다. 우리 지금 모법이라고 그러죠. 엄마법을 모법이라고 하는데요. 헌법 같은 경우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우리나라도 현재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평등, 기본권, 통치 원리와 작용 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탐정법도 마찬가지겠죠.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제정을 해서 사용하는 법률, 일반적인 법률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명령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무슨 령이라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경찰청장령, 법무부 장관령 이래가지고요. 각 행정기관이 법률에 위임된, 즉 네가 해봐라 하고 이렇게 권한이 주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행정기관에서의 어떤 제정된 법률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각 부처의 장관령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령이라 할 수 있고요. 규칙은 또 그 밑에입니다. 그 밑에는 명령이 있으면 명령 밑에 단계로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탐정 관련된 자격을 혹시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국가에서 탐정법을 시행을 한다 했을 때는 쉽게 설명드리면 탐정 자격증의 규격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법률이나 명령에 넣기에는 너무나 찌질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세세한 내용, 즉 진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법률, 성문법의 마지막 단계로서 명령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라는 것은 우리가 저희 지방의회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도의회나 또는 시의회, 군의회 같은 자치의회에서 우리 지역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조례라고 하고요. 이 조례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이 그 쓰레기 봉투 가격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쓰레기 봉투 가격이
구별로 틀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조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구에서는 하나에 1,000원 받고 어디 구에서는 700원을 받겠다 하면 왜 틀리지 않은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자치법규인 조례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자치법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나 시, 군, 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부적으로 법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국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국제법은 뭐냐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서 명문 형식, 즉 의례 형식으로 규정된 것을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조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제법규는 유엔에서 만드는 어떤 이런 것들 있죠. 뭐 합의문이나 유엔 인권 뭐 합의문,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금지 뭐 합의문 이런 식으로 유엔은 세계 의회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를 대표하는 200여 국가가 모여서 이거는 모든 나라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실제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국제적인 법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법에도 어떤 원칙이 있겠죠.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세 진짜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신법과 국법, 즉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신법, 그러니까 국법, 옛날에 쓰던 법률하고 새로 국회에서 개정한 법률하고 내용이 틀린 거예요. 대표적인 선생님들 그 간통죄 사건 아시잖아요. 간통죄가 이전에 있다가 갑자기 처벌이 안 된다고 위헌 판결 나서 간통죄 조항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전 법률과 새로 나온 법률이 서로 간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신법이 국법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특별법이나 그다음에 상위법, 하위법 이런 개념으로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특정한 법률에 덧대서 있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매매라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에 돈을 주고 불법적으로 성을 구매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성매매 조항이 되게 약하게 돼 있어요, 형법에. 그러니까 성매매 처벌 특별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성매매로 잡혀왔다. 그러면 형법에 있는 성매매 조항하고 그다음에 성매매 특별법의 조항하고 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형법에 있는 성매매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성매매 특별법 따로 있잖아요. 특별법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이건 처음에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성문법이 있는데요. 법률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 체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법률이 아래에 있는 법률을 쉽게끔 찍어 누릅니다. 예를 들어 법률 위에 단계는 헌법이 있죠. 네 가지 체계를 말씀드리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쉽게 얘기하면 법률 계급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헌법 밑에가 법률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해가지고 이 헌법의 그 정신을 훼손한다 그러면 헌법이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헌법이 아래에 있는 법률에게 너는 나를 위반했어. 이게 위헌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너는 효력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 같은 경우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중에 어떤 하나의 사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명령과 규칙이 충돌이 됐다. 그러면 규칙은 명령 밑에 있기 때문에 규칙이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명령 기준으로 어떤 법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문법은 보시면 문서 형식으로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을 통칭적으로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불문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선생님들 아시는 판례법이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판례입니다. 우리나라는 판례법 아니에요. 판례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에서 판사님들이 정한 판결이 나오면 이게 법으로 효력을 가지는 걸 판례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판례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판례일 뿐입니다.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판례는 법을 해석해서 예를 들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징역 4년이다 하면 법원에서 4년을 선고하는 게 맞지 않냐고 정리해주는 일종의 규칙이 생기는 거고요. 미국같이 판례법을 인정하는 데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률에는 없어요. 형량이요. 징역 8년이다 하면 그냥 8년으로 법이 그냥 확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법은 동일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계속 사건이 똑같은 게 발생했을 때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를 아주 선언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런 선언적인 내용을 딱 선고하는 순간에 이게 법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아시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란다 원칙입니다. 미란다를 남자예요? 여자 아니에요? 미란다 원칙 아시죠? 체포할 때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쭉 있잖아요. 미란다라는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네가 불리하면 이야기 안 할 수 있고 필요한 변호사 필요하면 대줄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법원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열받으신 거죠. 그래갖고 여긴 판례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포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진술 거부를 할 권리 이런 것들 얘기를 안 하면 무죄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선고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법으로 바뀌었죠. 이게 미란다 법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을 일반 조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례,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쓰는 조례하고는 틀립니다. 이 조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치를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봤을 때 윗집 사람하고 아랫집 사람이 있으면 윗집 사람이 물 있잖아요. 물이 흘러내려오면 위에서 물 쓰고 아래로 흘려줘야 되는데 가물었다고 위에 있는 사람이 물 다 써버리고 아래 동네에 물을 안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 혼내죠. 나쁜 사람이죠. 이런 경우에 물을 보내라고 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는 없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을 보셔야 되는데요. 관습법 같은 경우는 우리 관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법으로 굳어진 걸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물에 관련된 권한 있잖아요. 즉 물이 흐르는 물이 있을 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못 쓰도록 물을 막아놓는 것은 불법이라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조항이 없었어요. 민법상에. 근데 이걸 익수권이라고 합니다. 아랫마을에 있는 사람도 이 물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있다. 이걸 익수권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관습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립 시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요? 하고 원칙을 정해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사 판결 있잖아요. 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아랫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을 흘려주도록 해라. 이거는 규칙이다 하고서 판결을 딱 선고하는 순간부터는 일종의 관습법으로 성립한다. 이게 법률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의 관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이치를 사실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데 2명 있어요. 그러면 두 자녀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건 당연한 원리잖아요. 근데 장남이나 장녀만 모셔라.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러한 기준점들을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요. 성문법과 불문법의 비교. 이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은 성문법이 뛰어나겠죠. 불문법은 반대로 근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판결이나 관습법 형식, 즉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인정하는 법률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법의 통일화가 좀 용이하겠죠. 성문법은. 왜? 국회에서 다 정비를 하니까 따다다다 규격에 맞춰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법률 공장이 국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불문법 같은 경우는 법원마다 나오는 판례법 같은 경우도 불문법의 형식으로 계속 판결이 나오면 법이 좀 내용이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문법에 있는 어떤 법률학자들은 연구를 하기 되게 쉬운데요. 영미법계 국가에 있는 불문법 학자들은 공부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 그냥 판례 같은 거나 관습법들을 전부 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문법의 그 명확성이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법규에 나와 있잖아요. 뭘 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불문법은 좀 두루뭉술합니다. 좀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결함이나 또는 보완성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화, 성문법 쉽죠. 국회만 통과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불문법 같은 경우는 고정화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변동하고 사회적인 어떤 상황을 계속 적용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트랜스포머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문법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 특성 안에서의 비교를 하면 사회 변화의 반영이라는 부분에서 이 성문법의 취약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문법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회에서 법안이 새로 나오는 예를 들어 드론지 산업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만들었는데 이미 드론은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데 드론산업진흥법을 우리나라 법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싸워요. 싸워가지고 드론산업진흥법이 통과가 안 되면 지금 날아다니는 드론 다 불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드론을 막 이렇게 개발을 하고 중국 같은 데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드론 시장이 밀리겠죠. 중국 시장으로부터. 이와 마찬가지로 성문법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너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을 빨리빨리 반영하는데 이게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같은 경우도 역시 불문법이 가깝습니다. 왜? 예를 들어 드론이
우리 집에 자꾸 날아다녀요. 옆에 주인이 드론을 자꾸 날리는데 열받아갖고 눈에 들어오는 우리 담벼락을 넘어오지 못한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냐? 하늘은 내 맘대로 쓸 수 있지.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불문법주의 국가, 즉 대법원 판결이 법률로서 판례법으로 인정이 된다면 판사님이 그러겠죠. 남의 옆집에 함부로 드론 날리면 처벌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법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문법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게 빠를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성문법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아까 설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불문법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문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현실 반영이 좀 용이하고요. 탄력적으로 법률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판례로 아까 말씀드린 판례법이 대표적인 불문법이기 때문에 판례만 정확하게 나오면 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성문법의 단점으로 아까 설명 말씀드렸죠. 국회 정쟁으로 인해서 법률이 통과가 안 되면 드론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법의 개폐, 즉 개정이나 폐지를 얘기하죠. 이것도 상당히 어렵죠. 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쓸모없는 법률인데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16비트 컴퓨터 지능법이라는 게 법이 있다면 요즘 컴퓨터는 16비트 아니잖아요. 슈퍼컴퓨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 법인데도 이 법을 폐지하지 않거나 또는 유통기한을 국회에서 정해주지 않으면 그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피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문법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 보시면 아시다시피 법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고요. 희끄무리한 어떤 이런 성향들이 있고요. 법적 안정성이 좀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객관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즉 국회에서 딱 통과가 되면 아주 간단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법원에서 판례법 대법원에서 딱 선고를 때려버리면 그때부터 법이 되잖아요. 즉 국회하고 뭐 사회용어로 맞짱 뜬다고 그러죠.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법관들이 그렇게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법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대법원에서도 판례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법원과 국회와의 투쟁이나 싸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로서 우리 내에서 법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국내법, 국외법이 나와 있는데요. 국내법은 쉽죠. 국내에 있는 법률을 얘기해요. 그래서 국내 사안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국내법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은 국외법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내법이라는 건 우리가 만든 우리를 위한 그 법을 국내법이라고 하고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안으로 제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영토, 영해, 영공 이건 아시잖아요. 즉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즉 하늘부터 바다, 땅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 내에서 발생하는데 무조건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발생하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고 우리는 지금 실효적으로 가서 경찰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 자꾸 덤비는 이유가 우리도 옛날에 여기 지배권이 있었는데 너네가 왜 가지고 있냐 싸움이 발생하잖아요. 우리는 단연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헌법상에도 그렇고요. 독도는 우리 지금 이 땅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토에 대한 영토에 대한 정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법과 사법은 국가에서 관련된 행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공법이라고 하고요. 사법은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돈 거래 이런 거 있잖아요. 토지 거래, 땅 거래 이런 것들은 사적인 영역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법을 보시면 나와 있죠. 여러 나라가 여기 그러니까 3개, 4개, 5개 나라가 야 우리도 같이 해가지고 이 원칙을 지키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일반적으로 국제법이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죠. 국가 상호 간 2개 나라 이상이 합의나 명시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을 국제법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있습니다. 국제관습법은 선생님들 잘 모시기 때문에 해사법이라고요. 바다와 관련된 법에서 옛날부터 뱃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여러 배가 만나다 보니까 뱃사람끼리도 자기들이 규정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말로 약속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관습법식으로 정비가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 타는 분들이 보면 우리가 모르는 규칙이 있어요. 원양어선이나 해외에 타고 나가실 때 매뉴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지키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말 국제관습법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약은 뻔하죠. 국가원수나 또는 주요 정부의 관서의 장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고 사인을 해서 조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국제법에 해당합니다. 국제사법은 뭐냐면요. 사법이 뭐예요? 사법이. 처벌하는 법률을 즉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을 사법이라고 하잖아요. 국제법 가운데 사법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국제사법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중국 동방항공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국적기 동방항공을 타고 프랑스 승객이 일본 승객을 포크로 찔러 죽였다 이거예요. 그럼 살인사건 났죠. 가해자, 피해자, 다른 나라 사람이고요. 비행기도 또 다른 나라 비행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정비라는 차원에서 규칙을 정해놓은 걸 국제사법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죄를 짓고 뭐 동남아시아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잡아와야 되죠.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 그 형법이 미치지가 않잖아요. 그 베트남이나 필리핀은. 그럼 거기하고 우리가 그 국제 형사사법 공조 조약이라고 하실 거예요. 체결을 해서 우리나라에 사고 친 사람이 필리핀을 가면 필리핀에서 잡아갖고 보내고요. 반대로 필리핀에서 사고 친 사람이 한국으로 도망오는 경우 우리도 잡아갖고 필리핀으로 보내는, 이게 조약이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국제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체법과 절차법이 있는데요. 실체법은 뭐냐면 내용의 실체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을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민법에 나오겠는데요. 권리나 의무의 발생, 즉 채권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저 사람은 채무자가 되고 전 채권자가 되죠. 이걸 법률에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빌려줬으니까 갚아라.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법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가 되고 돈을 빌려간 사람은 채무자가 된다. 또는 여기 빌려간 경우에 법정이자를 나한테 줘야 된다. 또는 줄 때 약정서 써야 된다.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담보물을 내놓던가 보증인이 돈을 변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죠. 이게 실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게 민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체법이라는 것은 실체로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고요. 절차법은 뭐냐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받아내야겠죠.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사소송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절차를 밟아야죠. 소송을 하거나 강제 집행을 하거나 또는 가갖고 뭐 내용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뭐 공시착오를 해야 되던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식행위로 즉 형식이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내용이 필요한 것들을 정해놓은 걸 절차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선생님들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부동산등기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이것도 나와 있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는데요. 일반법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돈과 관련된 거나 권리, 의무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즉 경제적인 부분에 관련된 건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민법 있잖아요. 여기에 적용이 많이 되고요. 사람이 죄를 졌어요. 처벌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형법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민법, 형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정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은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일반법, 즉 아까 형법이나 민법이 대표적인 그 일반법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특수한 사항만을 따로 뽑아가지고 따로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 죄를 져요. 군인 신문에. 그럼 형법을 적용하려니까 이건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만을 따로 처벌하기 위해서 여기 사례 나와 있죠. 군 형법과 같이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형법에 대한 특별법, 즉 군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군형법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형벌에 관련된 또 중에 아이들 있잖아요. 특히 아시겠지만 미성년자나 또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 친구들 아실 거예요. 14세 밑에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치게 되면 이 친구들을 처벌을 안 하고요. 보호 처분이나 교화 처분을 따로 하도록 즉 정권을 안 달아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소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법, 일반법에 대한 별도의 특별 규정, 스페셜한 규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반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니버셜한 법이기 때문에 유니버셜이 넓다는 뜻이죠. 효력 범위가 넓게 돼 있고요. 국민 전체 누구나 다 적용이 되는 것을 일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특별법은 아까 군인도 얘기하고 소년법도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효력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특별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즉 신분을 기준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공법과 사법이라는 건 뭐냐면 즉 국가가 하는 행정이나 국가의 법 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공법이라고 하고요. 순전히 개인 간에 민간인 대 민간인, 일반인 대 일반인 사이에 발생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회법은 뭔지 아시죠? 사회복지 관련된 법률,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크게 구분 영역으로서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주체설과 이익설이 있는데요.
주체설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주체가 누구냐, 이 법에 관련돼서 이 법을 이 집행을 하거나 적용하는 걸 누가 주로 하냐. 공법이라는 건 국가나 공공단체, 뭐 이 국가 이런 이게 주로 나오겠죠. 즉 공적인 영역에서 한다. 그래서 공법은 국가나 공공단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이라 부른다. 이걸 주체설이라고 하고요. 이익설은 뭐냐? 어떠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있냐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죠. 공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법을 공법으로 보고요. 사적인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법을 사법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법과 사법의 뭐 법률 관계설, 여기 보시면 성질설하고요. 귀속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차트를 읽어보시면 선생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계설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냐에 따라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과 사법의 지배원리와 권리 구제 절차가 있는데 지배원리는 공법 같은 경우 철저합니다. 나라일 관련된 거는 행정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즉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돼 있고요. 사법은 사적 자치 원리라고 민법에 나오는데요. 내 행동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돈 빌려주는 거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누구한테 허락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법은 당신이 하는 행동은 당신이 마음대로 해. 다만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신 희생을 감수해. 이런 식으로 사적 자치라는 걸 기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법의 특성입니다. 권리 구제 절차. 내가 이익을 침해받았어요. 즉 내 권리에 대해서 누가 와서 태클을 걸거나 공격을 해요. 빼앗으려 해요. 이걸 구제를 받아야겠죠. 공법은 당연히 행정법원에서 특히 국가기관인 뭐 시군 구청이나 또는 뭐 병무청, 뭐는 경찰청 이런 기관을 상대로 내 권리를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형태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요. 사법은 뭐예요?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고 도망가요. 그럼 저 친구 내 채권을 침해했잖아요. 왜? 돈을 빌려갔으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내 채권 지켜야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민사소송 하셔야죠. 설명 나와 있습니다. 사회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을 이야기하고요. 특히 노동법이나 노동조정법, 근로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사회보장법, 장애인법, 산업재해법. 대충 종류 보셔도 아시겠죠? 이게 이제 사회 관련된 사회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고유법과 괴수법이라고 있는데요. 고유법은 자연스럽게 국내 상황이나 역사적인 부분에서 제정된 법을 고유법이라고 하고요. 개수는 저도 처음에 진짜 힘들었어요. 개수법은 무슨 개수나무도 아니고 무슨 개수법이에요, 이게. 한문을 보니까 알 거예요. 승계받아서 넘겨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개수라고 하는데 참 용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국에 있던 법률이 우리나라의 법은 그 법이 없어요. 근데 외국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통째로 들어와 갖고 베꼈다고 그러죠. 카피해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 쓰는 법을 개수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 법률을 적극적으로 참고한 경우를 개수법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법과 실정법이 있는데요. 이건 뒷부분에 설명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임의법 같은 경우에는 강행법하고 틀려가지고요. 강제로 집행을 하기보다는 화해, 공고, 조정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즉 굳이 그냥 강제로 뭐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화해를 할 수도 있고 권고를 할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둘 다 무시해버려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협상과 타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임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시죠. 연습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시죠. 다음 중 성문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문법 뭐라고 그랬어요?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회나 의회를 통해서 통과되는 우리가 법전을 얘기하는 일반적인 법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여기 말장난 하나 나오네요. 헌법, 법률, 규칙을 하는데 조리가 나옵니다. 조리는 어디에 해당돼요? 불문법에 해당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답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리는 성문법의 조례와 달리 불문법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불문법을 채택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법원의 지위와 권력이 강하다. 이거 설명드린 것 같고요.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국가라 하더라도 보충적으로 불문법을 사용한다. 이것도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불문법은 사회적 형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것도 얘기한 것 같죠. 성문법 주의를 채택하는 대표적 국가들은 영미법계 국가라 부른다. 이거 잘못됐죠, 그죠? 네, 4번이네요. 왜? 이 대륙법계 국가 얘기를 하는 거죠. 대륙법계 국가의 대표적인 건 프랑스와 독일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고 우리나라 넘어온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셔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외국의 법률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국내 법으로 만든 걸 무엇이라고 한다. 제가 개수나무 얘기했죠. 토끼하고요. 예. 즉 개수란 우리나라에 얻는 법률을 외국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우리나라 법률로 만들었다. 일본 법률 용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렵지만 개수법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예.
자,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성문법의 상호 관계 중에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건 따로 좀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종류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불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죠. 법원의 판례가 판례법으로 돼서 이게 법적 효력을 가진 경우 대표적인 이게 불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게 법률로 정해진 이런 불문법도 관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판례법, 조리, 관습법을 대표적인 불문법 유형으로 봅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의 비교사항 아시죠?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서 그렇지만 텍스트를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법과 국제법도 구분해드렸고요. 실제법과 절차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는데 특히 소송법, 심판법 뭐 이런 내용 들어가 있으면 다 절차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시험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민법은 뭐예요? 실체법이죠. 민사소송법은 뭘까요? 민사소송법도 실체법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민법에 대해서 민법은 실체적인 개인 간의 돈 거래 관계나 재산상 거래 관계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법을 보면 사람들은 실체법인 걸 아는데요. 민사소송법이면 친척인 줄 알아가지고 실체법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이잖아요. 절차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실체법이 아니고 절차법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그 일반법과 특별법, 공법과 사법에 대해서 제가 구분 내용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는 문제를 거나 자꾸 읽어보시다 보면 좀 구분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비교 구분 있잖아요. 특히 고유법이나 개수법, 자연법과 실정법, 강행법과 임문법, 임의법, 그다음에 행위법과 조직법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내용을 보셔가지고 이 법은 어디에 해당되냐 이걸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